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네시아의 더러운 행동. 2. 북한과의 악수 음모는 실패했다. 3. 처벌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돈도 안 내면서 밥 달라고 찡찡대더니 이제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시겠나요? 인니가 하는 행태가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타이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다 내지 않으면 절대로 시제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자 KF21로 헛꿈꾸던 인니에서 당황해 예상 밖의 행위에 나섰습니다. 바로 KF21의 소재 공급을 차단한 것인데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도 참가하는 연합훈련에 북한군을 초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까지 저지르며 한국을 도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이 더 이상 금속이 필요하지 않은 신소재를 개발해내 인도네시아의 방해가 헛수고가 돼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KF-21에 도입된 신기술은 미국 최강의 전투기 F-22에 적용된 것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난 5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6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는 보크사이트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국내 보크사이트 가공, 정제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 원광 수출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광물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보크사이트 매장량 5위 국가로 수출의 기준으론 세계 2위에 올라 있을 만큼 많은 양의 보크사이트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첨단 산업 구조를 뒷받침하는 현대 문명에 있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금속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알루미늄 합금은 가벼우면서도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 항공기 동체의 주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이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도네시아는 KF-21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한국이 생산하는 걸 막겠다고 알루미늄 원자재의 수출을 금지시켜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는 인도네시아의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낙후된 산업 구조상 자원 수출이 전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된 보크사이트기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전량 수출되어 인도네시아 산업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기 때문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그럴듯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뜻대로 돌아가게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니켈 수출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효과가 있어 해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산업 투자를 늘렸고 이후 니켈을 제품 형태로만 수출하여 수출액도 20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니켈과는 전혀 경우가 다른데요. 니켈은 채굴되는 곳이 매우 좁고 채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게 기존 니켈 생산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은 지구의 지각 구성 원소 가운데 철보다 많을 정도로 흔한 금속입니다. 즉 알루미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의 대체제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의 보크사이트 재련소가 이기에 불과해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알루미늄 산업 기반이 마련될 쯤이면 기존 고객들은 이미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낸 지 오래일 것입니다. 또한 EU에서 인도네시아에 광물 수출 제한 조치를 두고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제소되었는데 WTO에서도 EU의 손을 들어주며 외교적으로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한국과 함께 북한을 초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안타라는 인도네시아 해군이 내년 6월 진행할 다국적 연합훈련에 47개국을 초청했고 그중 북한과 한국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니 프라세켜 제독은 북한과 한국을 같이 초청한다면서 비록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심하지만 아직 어떤 문제에도 직면하지 않았다고 말해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사 무기들이 공개될 연합훈련에 적성국을 초청하는 행위는 명백히 한국에 대한 도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냥 설치는 모습이 가소롭게 그지없어 보이는데요. 막상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보크사이트 수출 동지에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을 통해 원자재 수입을 한 곳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걸 깨달은 한국은 원자재 수입 창구를 다변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덕분에 인도네시아가 지금 당장 한국으로 향하는 보크사이트 수출을 끊는다고 해도 부족한 물량을 보충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타이에서는 KF-21 주재료로 알루미늄이 아닌 신소재를 적용하고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방해는
혼자만의 삽질에 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이에서는 탄소섬유 복합재 신기술을 통해 KF-21의 동체, 주익 등 대형 부품을 금속재가 아닌 복합재로 제작하여 더욱 가볍고 튼튼하면서도 레이더 피탄율이 낮은 궁극의 스텔스기에 다가서기 위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복합 소재는 비금속 소재이면서도 강철의 수배에 달하는 강성과 가벼운 무게, 레이더파에 대해 낮은 반사율을 가지고 있어 알루미늄 합금을 대체할 차세대 항공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4세대 전투기 F-16은 복합재 사용 비율이 10%에 불과했지만 F-22는 26%, F-35는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T-50 고등훈련기에 복합재 소재를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 복합재 설계 및 성형 기술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KF-21의 복합재 비율은 20%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복합재 소재 개발은 미국 F-35 전투기에 적용되는 것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놈이 성낸다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는 꼴이 딱 그렇습니다. KF-X 사업이 가장 힘들던 시기에 뒤통수를 때려놓고는 사업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한국에서 찾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간을 보는 사이 새로운 파트너들이 한국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로 급부상한 폴란드가 한국의 KF-21 사업에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최근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이 직접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다. 한국에서 KF-21과 같은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 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폴란드 측 도의인사가 KF-21 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인도네시아와 매우 비교되는 사업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의별 핑계를 대며 분담금 지급을 미루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폴란드는 지난 30일 계약금의 30%인 1조 2천억 원을 선수금으로 지불했었으나 통상적으로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이 10% 정도에 그마저도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지불하는 게 일반적인데 폴란드는 한국이 보여준 배송 속도에 감탄하여 무기 대금을 일시불로 질러버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카이에서도 폴란드를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보고 향후 KF-21의 개량 사업에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서도 KF-X 사업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하는데요. 튀르키예의 항공우주기술 회사인 SDT 스페이스 디펜스 테크놀로지에서 KF-21의 양산 과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SDT에서는 KF-21에 내장된 시뮬레이션 데이터 링크 체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에서 SDT를 하청업체로 계약을 맺었고 향후 양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한다는 소식에 튀르키예에서도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들었었는데요. 실상은 정치인들의 실적 부풀리기용으로 겉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종이비행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SDT 역시 튀르키예 TF-X 사업의 핵심 협력업체였는데 본품의 프로젝트에 이미 가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한국으로 줄을 갈아타려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바람과는 달리 KF-21 개발은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KF-21 시제가 시속 1000km의 아음속으로 비행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시험 비행을 거치며 KF-21의 비행 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음속 도달까지 단 한 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소재 도입과 함께 KF-21의 국산화율도 점점 퍼센티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부품 국산화율은 65%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1호기 기준으로 현재 시제 6호기까지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국산화 비율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산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나머지 30%는 KF-21의 엔진이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KF-21 엔진의 국산화 비율은 40%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T-50 고등훈련기의 엔진 국산화율이 35%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놀랄만한 국산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엔진 국산화 비율까지 포함시킨다면 KF-21의 국산화 비율은 9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의 완전한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통해 고도의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쌓는 중이며 KF-21 보라매에 탑재된 APU 보조동력장치 엔진을 독자 개발해 현재 비행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은 향후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최근 공개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에서도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이 포함되어 정부 차원에서 엔진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행태가 한국보단 자국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사실을 언제쯤 깨달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질질 끌수록 손해를 보는 건 인도네시아이니 한국을 향해 도발을 일삼던 북한 최근 한국-북한 경계선에 군사를 보내는 것은 물론 대규모 포격까지 감행하며 한국을 제대로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한국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카드를 꺼내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놀랍게도 북한은 위협을 무시하고 한국을 계속 무시했죠. 그런데 한국이 꺼낸 비장의 카드에 북한이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비밀에 붙여진 한국의 무기가 공개되면서 북한도 더는 도발을 지속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북한을 겁먹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든 한국의 비밀병기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 정진석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최근 벌인 무자비한 도발을 간략하게 함축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북한이 한국에게 보인 것은 히스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과 한일 9.19 군사합의를 무시하면서 대규모 포격을 감행한 것인데요. 강원도 철원에서 실시된 한미포 사격 훈련에 반발 북한은 군용기 10대를 출격, 군사합의상 비행금지 구역이 북쪽 5km까지 바짝 붙여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의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발사, 동해와 서해를 향해 무분별한 방사포를 발사 170여 발에 이르는 포격을 감행한 것이죠. 한국 역시 즉각 반응하며 북한의 행위를 규탄, 9.19 합의를 준수하라고 북한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북한은 3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재차 감행, 동해상으로 90여 발, 서해 해주만 일대로 90여 발, 서해 장상복 서방 일대에서 210여 발을 쏘며 전방위 사격을 통해 한국을 위협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정권 때 김정은 정부와 맺은 합의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훈련 중단,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설정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 맺은 협정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바로 돌멸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애초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던 북한은 오히려 한국이 북한을 먼저 도발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황당한 논리를 내세웠죠. 물리적인 타격만이 아니라 사이버상에서도 북한은 타격을 이어갔습니다. 알고 보면 사이버 타격이 더 먼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한국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가 이 사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사이버 위협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북한 정찰총국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죠. 수년 전부터 진행된 일이며 북한은 한국 타격을 위해 스파이웨어를 이용 깊숙한 곳까지 감시망을 펼치며 비밀리에 잠복했던 것입니다. 이스트 시큐리티는 특히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해킹 시도가 이뤄진 것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 방산업체들의 보안 중요성을 강조,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을 주문했죠. 주요 국방 안보 전공 교수들도 침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해킹팀은 개인용 무료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해 악성 파일을 교수에게 전달, 만일 무방비하게 그 파일을 교수가 열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벌인 일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중요 인물에게 접근,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하다는 사실을 이스트 시큐리티는 파악한 것이죠. 이런 해킹 시도를 막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VPN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일입니다. 오늘 뉴스 팩트럼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희 채널에서 특별한 VPN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서프샤크 VPN이 그 주인공이죠. 가상사설망 VPN을 설정해 이 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암호화된 정보를 함부로 탈취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서프샤크 VPN은 보안에 있어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와이파이처럼 무료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할 경우가 많은 한국인들은 언제나 해킹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서프샤크 VPN은 이런 위험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면 국가에서 차단된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처럼 특정 국가에선 볼 수 없는 콘텐츠 서프샤크 VPN을 이용한다면 쉽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프샤크 VPN에서 우리 뉴스펙트럼 구독자를 위해 특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프로모션 코드 뉴스펙트럼을 구입 시 입력하면 83% 할인에 3개월 무료 이용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데요. 하단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게 해놓았으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래 들어가서 좋은 조건의 서프샤크 VPN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되는 북한의 사이버 및 물리적인 도발은 한국의 인내심을 폭발하게 만들었죠. 한국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북한을 제압할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전술핵이 최근 화제에 오른 것인데요. 핵을 믿고 한국에게 국제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전술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맞대응하자는 것이죠. 핵을 들먹이는 북한에 맞서 한국도 핵을 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이죠. 한국 정부는 최근 성명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전술핵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변국의 강력한 무장에 맞서 한국도 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변국이라 지칭한 국가는 단연 북한이었죠. 방산 무기 수출에 있어 혁혁한 성과를 내며 미사일 기술에 있어서도 눈부신 발전을 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돈과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고 개발에 나선다면 핵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상황. 일찍이 핵을 보유하고자 했던 역사가 있었기에 한국에게 있어 핵이란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번번이 좌절되어야 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간섭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단독 핵 개발을 꿈꾸며 몰래 핵 개발 연구를 했던 한국은 미국에 의해 핵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의 핵우산에 포함되어 핵 개발 포기를 선언했죠. 핵이라면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다른 국가가 보유하지 못하게 막은 미국은 이 문제에 있어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핵에 대해 비핵화 이야기만 꺼낼 뿐 한국에 대해 핵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미 간 긴급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술핵을 일정 기간 제한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배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제안이었죠. 특정 위치와 무기 수량까지 논의되었을 정도로 이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반응 역시 그 전의 반대 기조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구체적인 플랜의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B-61 전술 핵폭탄이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핵무기 투하용으로 개발된 B-61 전술 핵폭탄은 F-16, F-35 등 전투기에 탑재, 특정 위치까지 이동, 전술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방식의 무기인데요. 무기까지 특정할 정도로 세부 내용이 합의된 것을 시사합니다. 결정적으로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국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한국의 바람은 한국이 이야기하길 바란다며 완전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핵과 관련 협상 테이블을 열 수 있다는 자세였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움직임에 코웃음을 치며 도발을 멈출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난하기에 바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비웃음도 잠시 북한 쪽으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현무5의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 한국이 군사보안을 위해 감춘 현무5를 세상에 공개하며 북한을 본격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벙커버스터라는 칭호를 들으며 최대 8톤의 탄두를 장착한 재래식 미사일 최강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의 표적을 파괴할 수 있어 설사 북한군이 어디에 숨어있든 요격할 수 있다는 평가를 들었죠. 그러나 현무5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 그리고 파괴력 수준에서 실제로 알려진 수준을 자랑하는지에 대해 비밀에 굳혀졌습니다. 혹자는 허세라는 평가를 하며 현무5에 대해 저평가를 남기기도 했죠.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무5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5년 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갑작스럽게 현무5 발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것을 공개한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한국의 현무5 공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가능성에 북한은 전율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핵탄두를 탑재한 현무5가 북한을 강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B-61 핵폭탄이 아니라 현무5의 핵탄두들 실어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사로잡힌 것이죠. 미국의 태도 변화와 전술핵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 역시 이들 뒷받침하는 상황. 핵만 믿던 북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에 직면한 것이죠. 또 한 번 포격을 가하려던 북한은 현무5를 공개한 한국의 놀라 포격을 잠시 중지했다고 합니다.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인 북한의 콧대를 단번에 꺾으며 한국의 강력함을 보여주었는데요. 중국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후진타오가 끌려가는 장면이 포착돼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외신들 각 사이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보도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사면인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중국 넘버2 리커창은 연임이 이뤄지지 않고
2023년 3월까지만 총리직을 유지하고 정계 은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리커창은 꾸준히 시진핑에 도전해온 인물이자 친서방친 글로벌리즘을 지향해온 인물이나 권력 서열에서 크게 미끄러져 나간 것입니다. 이에 리커창과 같은 공청단 소속의 원로 후진타, 오는 불만을 표시하며 시진핑을 나무라는 듯한 장면, 또 리커창을 위로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 즉시 끌려나가는 모습이 외신들의 카메라에 포착된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 정치 파벌, 패자단 공청단 상하이방 세계 집단 이 번갈아가며 권력을 견제해와 완전한 독재 시스템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미래의 민주주의 전환에 부분적 희망이 비추어지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에서는 홍콩 방안을 또각 서방 대기업들은 중국의 과감한 투자를 감행할 수 있었으나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전근대 황제국가의 모습 유사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띠기 시작하면서 세계가 국가들이 초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점인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은 완전 원로들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리커창과 후진타오가 주도하는 공청단이 이번 당회를 계기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시진핑 중심의 태자당이 중국을 완전히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정학적으로 국경 중앙 집권 세력에 맞서서 분리 독립을 시도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지역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상하이. 상하이는 완전 이제 중국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어 합니다. 특히 중국의 3대 정치 파벌인 상하이방의 정치 세력이 장점인 이유로 집권을 하지 못하면서 상하이 기득권의 반발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왕 리민과 같은 유명 만화가를 비롯한 주요 경제인들이 상하이를 탈출해 상하이 지역 분리주의 운동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미권의 주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미권에 이주 가능한 엘리트들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대로 상하이가 독립된다면 현재 상하이의 현황을 보면 2632만의 대만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한국의 충청남도보다 적은 면적의 땅에 밀도 높게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리독립이 일어나게 된다면 농사를 지을 땅이나 식수 문제 등의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와 사실상 상하이만을 따로 독립시킨다는 문제는 비현실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하이시가지 대부분은 해수면과 거의 같은 4m 수준에 불과해서 과도한 지하수 사용 등으로 인한 지반 침하 현상 해수면 상승 등의 영향으로 향후 100년 이내 상하이라는 도시가 있을지 여부도 사실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며 상하이방의 핵심, 인사인 장점인 등 주요 상하이방 시세들이 이제는 너무 나이가 많을 뿐 아니라 힘을 잃어버려 상하이방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 정치 패권이 형성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산둥반도. 해외 유명 커뮤니티 코라에서는 산둥반도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산둥성은 마치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과 동일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케임브리지 연구 자료를 통해 동이족의 문명이 꽃피웠던 지역으로 글이 올라와 해외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은 프랑스의 라틴계 민족과는 다른 영국 민족 계통의 켈트족 계통의 민족들이 거주하면서 프랑스 중에서도 영국과 비슷한 정체성이 있어 지금까지도 분리주의 운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산둥반도도 매우 비슷한 입장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중국의 각 지역을 살필 때 산둥반도의 주요 도시들만큼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지역 정치 리더들 중에는 친한파와 지한파들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우후교가 많은 동이족 계파의 민족들일 뿐 아니라 백제 고구려 특히 이전기에 제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 역사학계보다 현지 역사학계에 잘 알려지던 사실이었으나 베이징 중앙정치와 관련돼 현재는 이러한 역사 발굴은 언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산동반도 일대의 주요 도시들에서는 한국, 독일, 영국 등의 서방의 제조업체들을 통해서 지방정치, 권력의 친서방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경 중앙 당국과는 약간은 다른 색깔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둥반도의 민주화 여부는 한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산둥반도는 중국 대륙의 세력이 한반도를 침공하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주요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기지가 산둥반도에 몰려있어 유사시 한반도에 위협이 되는 지정학적 입지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라남도 반대로 살펴보면 백제 고구려 신라 등의 세력이 산동 등 동부 해안 지역을 장악했던 역사가 새로 밝혀지면서 산둥반도는 마치 제2의 한반도와 같은 느낌을 주게 합니다. 실제 산둥반도의 지질 구조는 한반도와 유사성이 높습니다. 상하이와 대비해서 산둥반도는 넓은 면적과 산악지형이 많은 특성임에도 인구가 칭다오시 900만 650만 300만 명 수준으로 2000만 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산둥성 전체 인구는 1억 명 수준이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산둥반도 지역은 비교적 인구 밀도가 낮은 상황인 것인데요. 이 때문에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한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독립적인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2천만 명 수준의 인구만으로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긴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산둥 지역이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려면 외세에 의한 개입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이는 한반도와 중국 사이의 무력 충돌 혹은 대만과 중국 사이의 무력 충돌 등의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 외교 전문가는 보고서를 통해 만약 대만과 중국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경우 미군이 한국군의 투입을 요구받았을 경우 주요 역할 중에 중국의 북해 함대가 남한 시도를 봉쇄하는 작전에 동참을 요청받을 가능성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대만 중국 간의 충돌 시 한국군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보고가 나온 만큼 북해 함대의 핵심 거점인 산둥반도는 주된 작전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미중 간 갈등으로 확전될 경우 산둥반도 일대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광둥성. 광둥성은 인구 1억 2천만 명으로 2022년 한국의 GDP를 제치면서 마치 중국의 캘리포니아 중국의 핵심 경제 이권이 몰려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 선전, 광저우 같은 경제도시들이 밀집해 있고 심지어 광둥성 일대는 아예 중국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지역은 분리주의 운동이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되어 있고 국경지역과 언어 자체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둥성 주민들 스스로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실제 국가처럼 분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4년 촉발된 홍콩에서의 무산혁명 이후 많은 젊은이들과 엘리트들이 영국이나 호주 등으로 이주를 하면서 광둥성 자체 홍콩 내의 주민들 스스로 분리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외로 도망가 버린 상황. 이기 때문에 광둥성의 분리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외세에 의한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러 해외 국가 중에서 영국이 홍콩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민주 정부 수립 등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보리스 존슨 총리는 홍콩에 대한 재탈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하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중앙 정계 복귀 가능성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이 광둥성 그중에서 홍콩에 대한 어떠한 외교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영국이 대만의 편을 들고 연합전선을 구축하게 될 경우 영국은 중국 당국의 홍콩 반환 조약 미이행을 근거로 홍콩의 제의한 가능성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동북 삼성. 하난성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만주국 분리주의 단체 가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홍콩에서 설립된 조직으로 이 조직들은 2019년도 이후로부터 여러 개로 분리된 만주 분리주의 단체들과 합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주족은 이름부터 중국 중앙 당국의 찌빵난상 힘을 다했습니다. 원래 민족의 이름은 만주족이나 주자를 빼서 만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주 지방 즉 동북 삼성 지방의 주인 의식을 고취시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심지어 만주어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현재의 만주족들은 만주어를 사용하지 않아 친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주족의 민족 의식은 있어서 현재 만주족들은 중국 중앙 당국의 극심한 탄압에 이 꼴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청나라 시절 내내 트본 의식을 지녀온 이들이 한순간에 일개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 만주족들은 산둥성 상하이 광둥성과 같이 바닷가로 열려있는 도시들과 같이 외국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서방 진영과의 연대 결착에 매우 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이 나섰습니다. 일본 내에 만주족 독립단체를 수립하여 만주족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주족들 중에는 유능한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각종 예능 등에 퍼져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만주족 엘리트 사회의 한국과의 우호 교류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만주지방을 노리는 나라 중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만주지방까지 보호령으로 통치해서 포트하서 지금의 여순 즉 다른 지역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이토 저격이 있었던 하얼빈을 국제도시로 만들었었을 정도로 만주지방에 대한 야욕이 부분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에 대한 패권 확대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만주라는 완충지대의 설정은 러시아의 입장에 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푸틴의 정신적 지주이자 푸틴의 세계 전략의 모델을 제시한 알렉산드 두기는 러시아의 유라시아 제국은 옛 소련이 모든 국가들을 비롯해 동유럽의 구사회주의 국가 블록 호 동쪽으로는 신장 티베트, 몽골 그리고 만주지방의 합병까지 염두에 두는 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단락이 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미묘한 갈등이 생기게 될 경우 만주지방의 외세에 의한 분리주의 운동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즉, 지금까지 만주지방은 매우 조용한 지역으로 남았지만 러시아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러시아의 패권이 만주까지 내려올 가능성, 러시아에 의한 분리주의 운동이 만주지방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남북한의 조기 통일을 통해 동북 삼성지방 그중에서 간도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한국 정부가 간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 문제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뿐 아니라 통일한국이 만주지방에 대한 합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일 이후 또 러시아라는 지정학적 변수에 따라서 중국 동북 삼성지방의 상황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만주지방에 대한 패권 확대를 준비하는 듯한 일본이나 러시아와는 다르게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중동포 즉 조선족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조선족 사회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이지만 점차 한국 사회에 동화되는 추세로 변하고 있으며 국방의 의무까지 다하는 제중동포 젊은 청년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향후 동북 삼성지방에서 가용한 인적 자원에 풍부한 상황입니다. 시진핑의 사면임이 확정된 지금 더욱 단단해질 것 같은 중국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는 기관차와 같은 나라로서 세계의 주요한 리더십 역할을 하면서 세계적인 인거 문제, 환경 문제 등의 리더십 역할을 할 줄 알았으나 시대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세계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후진타오 리커창 아저씨가 너무 안타깝네요. 중국을 개혁할 수 있는 분들일 줄 알았거든요.